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이야기는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잠시 멈춰섰지만 미래를 향한 여정은 멈춰서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직자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또 권한대행 중심으로 국가 안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님,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 탄핵 헌재에서의 다퉈보겠다는 이야기는 큰 변화가 없고 네.
지금은 이제 당부의 얘기만 있습니다만 본인이 취해야 될 행동은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전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진작 설명을 하고 예. 또 이해를 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바로 저런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사태가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이 어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정말 적으로부터 침공당했을 때 네. 내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 폭주하는 거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지난 총선 패배로 인해서 예측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뭐 책임 문제 뭐 이런 걸 다시 뭐 이야기하면 입이 아픕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총선 패배 이후에 결국은 야당의 폭주 이런 게 있어 왔다는 거 예.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는 뭔가 순리로 풀어야 되고 정치로 풀어야 되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네. 이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풀겠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바로 오늘의 지금 이 비극을 낳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뭐 대통령은 아마 끝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힌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지만 그러나 참 본인이 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 문제가 없다, 불법적인 게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앞부분 이 전체 오늘 내용은 뭐 국민들 다 압니다. 대통령 노력했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극단적으로 했는가? 바로 그 지점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거, 저는 그거는 참 너무나 유감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었고 야당의 공세도 무척 셌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푸는 방법, 그 정치적인 해결로 풀질 않고 왜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 때로는 충격요법을 썼느냐는 것에 대한 이현정 위원님이 지적이신데 글쎄요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했고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다퉈보겠다. 직접 변론 요지서도 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겠습니까? 저것은 본인이 이제 헌재에서의 본인의 이제 변소 방향을 정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발령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네. 부분은 다툼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물론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 관련돼서는 현재 다퉈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자, 문제는 여기서 대통령의 저 말에서 읽혀지는 고민은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요건과 안 맞으면 대통령이 발령했을 때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만약에 전행했을 경우에 지금같이 민주당과 같이 이런 국회의 독선적인 운영에 따라서 이게 정치가 성립이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제도적 개선의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극단적인 국회 운영의 경우에는 국회 해산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런 문제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자, 대통령이 저 잘못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피하지 않겠다. 그 보다음에 본인의 직책과 관련된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예. 법률 다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이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 이런 교착 상태에 있을 때 풀 수 없는 경우에 예.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럼 좀 바꿔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가 본인이 다퉈보기로 하겠고 경험을 쭉 해보는데 반환점을 도는 데까지 와봤더니 이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다. 무엇이 국가를 위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교착점에 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 쭉 한 반환점 같은 정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 정도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았다고 평가를 하세요? 저희 헌법을 만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을 쭉 해오면서 지켜온 그 관점 중에 하나는 행정부를 삼권을 분립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행정권을 전행할 것에 대비해서 국회가 이를 통제하고 네네. 법원이 이를 통제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통제하는 이런 형태의 권력 분점 시스템이었는데 네. 입법 독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저렇게 한 정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그 정당의 수장이 그 의석을 10분 활용해서 국민이 공감 못할 입법에 나서는 경우에 예.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 이외에는 만약에 재의결권까지 거머쥐게 된다면 예. 그럼 그 입법 독주
즉 국회가 독주하는 경우에 어떤 기관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구에는 이것이 이제 국회 해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현행 헌법에는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가미한 우리 헌정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네네. 국회 해상권을 없앴단 말이죠. 아. 여기에서 오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물론 특이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점은 사실은 대통령이 저런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견제하려고 시도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걸 왈가왈부하고 누굴 비난하고 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다 좋습니다만은 예.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마당에 이것을 보완하는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참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정말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거 있었다면 저는 개헌 문제를 윤 대통령이 뭔가 먼저 제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뭐 본인의 어떤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전국을 돌파했다 그러면 예. 나름대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너무나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비상계엄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네네. 자 개헌을 한번 풀고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문제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국회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공론회장에 붙였다 그러면 아마 야권도 이거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과 결단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을 풀었기 때문에 예.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 그럼 다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양쪽의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는 이런 정치 상황, 이거를 좀 바꾸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뭐 민주당께도 뭐 다시 뭐 여쭤보겠습니다만 좀 이게 다 같이 하나 돼서 좀 정치를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19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라는 걸 쟁취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옛날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던 것을 예. 체육관에 뽑던 것을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6.29라는 걸 선언을 통해서 예.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월 달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정치권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 제일 걸림돌은 바로 이재명 대표죠. 아. 본인의 눈앞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 논의들을 다 지금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정치권이 자, 몇 달을 만이야 우리가 개헌 논의 한번 해보자. 예. 개헌 논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구구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글쎄 뭐 상당히 뭐 글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좀 제도적으로 바꿔서 더 이상 또다시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을 좀 바꾸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보자. 분명히 이번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네네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먼저 나서서 개헌을 논의해보자고 해가지고 개헌 특위를 구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네. 뭐 민주당이 입법 독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삼권 분립이 명확하다고 하지만 네네. 대통령의 행정권이 국회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야당이 갖고 있는 견제 수단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을 폭력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좀 전에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네.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의 이 참담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네. 겸허한 반성이 없으세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헌정 질서가 파괴됐고 민주주의가 네. 파괴됐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에 대해서 전혀 사죄의 말씀 한마디 없으셨다는 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네. 정말 대통령이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죠. 탄핵 소추가 됐고 대한민국이 정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새로운 어떤 이 위기 때 예. 항상 이걸 극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를 했고요. 금융위기 극복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회복력이 빠른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된 지금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성숙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